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왔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이제 PC 데이터도 어느 정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FOMC가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미국채는 제가 한 요쯤에 말했었던 것 같아요. 5월 3일날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다. 그때 8,125원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에이스 요거 ETF 기준으로 8,125원이었는데 요때였죠. 그래서 요때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그 후로부터도 뭐 8,390원일 때도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뭐 요렇게 썸네일을 달아서 또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죠. 너가 뭘 아는데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미국채 가격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락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고, 굳이 저도 사실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 대해서 올린다 그러더라도 제 생각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까지나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투자해야 된다. 남이 산다 만다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최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나온 게 예측치 대비해서 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예측치 대비해서 훨씬 더 안 나왔습니다. 보면 이게 근원도 그렇고, 그리고 핵심이 아니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다 예측치 대비해서 안 나왔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예측치 대비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적게 나왔다라는 게 고용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건데, 요런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부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all 아이템이라 그러면 3%,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 증가를 했는데, 일단 뭐 전월 동기 대비해서도 0%였던 게 마이너스 0.1%까지 줄어들었고요. 푸드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에너지는 거의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all item less food and energy, 요게 바로 서비스 물가 지수이죠. 서비스 물가라기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 중에서 어떤 게 많이 줄어들었냐 보면 중고차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6%였던 게 마이너스 1.5%까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마이너스 1.5%면 지난 올해 1월에 마이너스 3.4% 감소를 했는데, 그 후로 가장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디컬 케어 커머더티, 요거는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가 최근 들어서 뭐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엘라일릴리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 업계들한테 계속 약값을 낮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약값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었다. 이번 달에는 좀 감소를 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0.4%였던 게 0.2%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줄곧 원래 주거비는 0.4, 0.6, 0.4, 0.4 계속 유지하던 게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정확히 차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치적으로는 이번 달에 굉장히 주거비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거비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감소를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 요쪽도 보면 최근 들어서 조금 이번 달에 감소를 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근데 외식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다시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비가 원래 잘 안 떨어졌어요. 계속 0.6, 0.4 유지가 되고 있던 게 최근 들어서는 0.2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주거비가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난 직후에는 국채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측치 대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실제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번 그때는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따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부적인 지표로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씩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PCE 데이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 지표는 굉장히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까보면 그 데이터 같은 경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Finished Consumer Service Less Trade 뭐 요거 보시면 무역이랑 그리고 운송, 창고 그거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생산자 물가를 나타낸 건데 여기 보면 가중치예요. 가중치가 33%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에서. 근데 보면 이게 전월 대비해서는 이번에 0%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그 전월 데이터가 0.3%인 거고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0%거든요. 가장 가중치가 높은 가장 중요한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4%인데 전월 동기 대비해서는 원래 0.3, 0.3, 0.6, 0.3 계속 높게 유지하다가 최근 데이터는 0%까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무역, 운송, 창고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지표에서 어느 게 가장 좀 중요한가를 보시면 이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거 판매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퍼블리싱 요거도 있고 그리고 뭐 무선 통신 서비스 요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인터넷 접근 서비스 요거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전월은 마이너스 0.7%였던 게 이번에 마이너스 9.3%까지 대폭적으로 감소한 게 있는데 요게 컨슈머 론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대출을 나타낸 건데 요게 가장 많이 감소를 했어요. 마이너스 9.3%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가 많이 감소를 했었다. 그래서 뭐 가중치가 높은 부분 중에서 생산자 물가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증가를 했길래 전체 데이터는 이렇게 증가를 했냐라고 살펴보시면 요게 가중치가 20%인 항목이 있는데 요게 트레이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앞서 보신 거는 트레이드를 제외한 거죠. 레스 트레이드라고 하니까. 근데 트레이드가 실제로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가중치 20%인 거고 이게 전월 데이터가 0.7%였던 게 이번에 1.9%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지만 이제부터 한번 핵심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드 이게 높게 나왔다 그랬죠. 트레이드가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증가했습니다. 전월 동기 대비해서는 1.9%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높냐? 사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트레이드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많이 감소를 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한 상태였죠. 마이너스까지 진입을 했었던 이 물가 지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증가를 해가지고 좀 생산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 거지.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월가에서 해석하기로는 이 트레이드가 올라간 거는 일시적이다. 그 다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게 중요하죠. 서비스, 레스, 트레이드, 트랜스포테이션 앤 웨어하우싱. 발음을 못하겠네요. 여튼 무역 그리고 운송 그리고 창고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요게 사실 높았거든요.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잘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감소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거죠. 이게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4.4%였기 때문에 4.4%면 아직 높죠. 근데 전월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0.3, 0.3, 0.6, 0.3이었다가 이번에 0%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요게 가중치가 또 가장 높기도 하거든요. 가중치가 33%입니다. 요게 감소를 하면 생산자 물가지표도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요게 또 PC로 들어가는 항목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PC 데이터를 계산할 때 쓰이는 요인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사 진료비 0.2%, 외래 진료비 0.1%, 입원 진료비 0.5% 모두 5월보다 상승폭이 완만해졌고 항공료는 1.1% 상승했는데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도 1% 높아졌지만 요런 애들이 PC 물가로 들어가는데 요런 애들의 상승폭은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PC 데이터도 조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까보면 괜찮았다라는 그런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이번 9월 그때 금리 인하 확률이 90%로 높아졌고 11월에도 56%로 많이 낮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낮출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보면 9월, 11월, 12월 세 번 연속으로 이렇게 낮출 것이다. 올해 연말에는 4.75%까지 총 1점이 아니고 0.75%까지 낮춘 거죠. 지금 5.5%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번 데이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엔달러 환율, 그것도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일어났었죠. 엔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원래는 162엔까지 돌파를 했다가 이번에 157엔까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지표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미국채 금리도 떨어졌고, 엔화도 반대로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엔화는 강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보시면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8.7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1엔당 8.7원이니까 100엔당 기준으로는 871원. 줄곧 원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목요일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목요일 날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난 다음에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동시에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시면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 220억 달러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이 220억 달러나 투입을 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지 않았나, 목요일 날에 개입을 했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것 때문에 실제로 엔달러 환율이 더욱더 이렇게 급감한 게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어찌 보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돈을 사용해서 엔화 강세가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옐런 재무장관도 일본의 환율 관리 국가로 설정을 하면서 굉장히 너희들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목요일 날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를 좀 미리 중앙은행에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찌 보면 미국채를 생각보다 덜 팔고 엔화 강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이런 음모론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좀 개입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줄곧 원엔 환율 같은 경우가 떨어지고 있다가 원엔 환율이 요때 팍 튀어온 거를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나왔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측치 대비해서는 1년 기대치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근데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5년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힘들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부여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좋게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중국 CPI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거지 5개월 연속 일단 플러스 전환이에요. 근데 6월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CPI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 조금 전월치 대비해서는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진짜 오랜 기간
기간 동안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어찌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걸 요런 데이터도 있는데 미국 기업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빈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빈도가 보면 실제 미국의 CPI 지표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이 실제 CPI보다 이 선행 지표인 기업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하냐, 그 빈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물가 지표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번에 또 뭐 발표를 하나 했었죠. 보면 긴축 완화가 너무 늦으면 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파월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파월 의장이 어찌 보면 경제 데이터를 또 미리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에서 집계하는 GDP 나우 그 데이터도 보면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4월 29일 그리고 뭐 5월 그때만 하더라도 좀 높았거든요. 한 4% 정도 이번 2분기 GDP를 예측을 했는데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4% 예측하던 게 이번에는 반토막까지 떨어졌어요. 2%까지 떨어졌죠.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게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거의 1%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랑 관련된 기업들, 뭐 맥도날드, 펩시코, 나이키, 룰루레몬, 스타벅스 올해 주가를 보시면 지금 다 박살입니다. 맥도날드 마이너스 16%, 펩시코 마이너스 5%. 펩시코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근데 펩시코도 잘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최근에 이번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발표되고 있고 실적 가이던스도 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스낵이 잘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이키는 진짜 안 좋죠. 마이너스 32%입니다. 룰루레몬 마이너스 43%고요. 스타벅스도 마이너스 23%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확실히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년 국채 입찰도 나오는데 응찰률이 6회 평균 2.52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10년 국채 입찰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발행금리도 당시 시장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10년 국채 입찰도 그렇고 저번에 뭐 7년물 국채 입찰도 그렇고 5년물, 3년물 전반적으로 국채 입찰이 계속해서 응찰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국채 입찰이 시장 기대치보다, 시장 예측치보다 조금씩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요거도 국채에 있어서 좀 수요가 요 정도 되면 진짜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예측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부 다 좋게 나오겠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 30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30년물 국채 입찰은 장기간 투자를 굉장히 3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 정도 금리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요건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주에 총을 맞았죠. 오른쪽 귀에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과거에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 미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점도 있었거든요. 아직 월요일 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이나 아니면 화요일 날 이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그때는 미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그때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거를 생각을 하면 미국채 금리가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리 선행 지표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미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절대 믿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무대에서 또 말실수를 했죠. 보면
카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왜 이래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에 이럴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되죠.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될지 아니면 경착륙이 될지, 그리고 물가는 어떻게 발표가 될 것 같은지, PC 데이터는 어떻게 발표될 것 같은지 요거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제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요거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때 발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영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도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요. 요거도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아무래도 제조업이 좀 강하죠. 이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도 어떻게 발표될 것 같은지 요거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채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가 겉으로는 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생산자 물가 지표는 안 좋게 나왔는데, 근데 둘 다 한번 세부적으로 까보면 둘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파월 의장도 다시금 연설을 하는데, 그리고 국채 뭐 경매 요런 것도 계속 나오죠. 어떻게 흐를 것 같은지, 그리고 뭐 흐르고 그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